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2학기 들어서 이제 자, 오늘 보여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살펴보죠. 자, 조선 유교사의 성립과 변화, 여기서 신분질서와 생활모습의 변화, 그 중에 두 번째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와 세 번째 사회제도와 생활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자, 그러면은 1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동요 보겠습니다. 양난 이후 농업 생산력 증대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경제 발달은요, 계층의 분화와 빈부격차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후기가 되다 보니까 분홍층이라던가 혹은 상업자본가, 독립수공업자 등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기게 되죠. 이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겼다는 건요, 이들이 이제 양반만 부를 독점한 게 아니라 양반 목지 않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계층이 분화된 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등장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 못 살게 된 사람들도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임노동자나 영세농 상인으로 몰락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층 분화는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양반층에도 있었습니다. 양반층의 분화는 이 농업 생산력과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도 영향이 있었지만요. 가장 큰 거는 바로 뭐냐면 정쟁의 결과입니다. 앞에서 양반일 수 있었던 거는 이 관인 신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이 관인 신분, 이 관료로서의 양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관료로서 양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열에 못 끼면요, 결국 양반에서 몰락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선시대 후기를 보면 그 정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동인하고 서인만 있었죠. 근데 이 동인이 둘로 갈라집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죠. 근데 결국 북인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반정으로 몰락합니다.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고 나니까 서인하고 남인하고 남는데, 남인하고 서인의 갈등이 가장 대립했던 시기가 숙종이죠. 이 숙종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인이 또 돌로 갈라져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이 남인이 이제 사실상 정파로서 소멸하고, 노론과 소론 간의 갈등이 영조 때부터 계속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노론에 의해서 소론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이 노론에서도 또 분파가 이루어져서 시류에 영합한다 이런 비판을 받던 시파와 벽파가 갈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벽파가 몰아내지게 되고 이 시파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시파에 있던 집안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세도 정권의 집안들이죠. 그러니까 쪼개지다가요, 정파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집안 단위의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쪼개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양반은 경화사족이라고 해서 아주 소수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된다?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향반, 그냥 그 지역에서만 이제 뭐 한다? 위세를 좀 갖고 있거나, 잔반. 신분상으로는 양반인데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일반 농민하고 삶이 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145페이지에 김홍도가 그렸던 자리짝이라는 그림 보시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물에서 실 뽑고 있고요, 남편은 돗자리를 짜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양반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데 망건을 쓰고 있어요. 이 양반의 상징이거든요. 또 한 가지 양반인 걸 짐작할 수 있는 게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 엄마 아빠는 일을 하는데 이 자식 새끼는 옆에서 책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를 할까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해서 아들이 어떻게든 좀 과거에 합격해서. 그러면 양반진수의 신분질서도 동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 어떤 게 분화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양반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여기서 양반들이 이제 더 이상 양반같이 안 보이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부유한 상민들이 공명첩을 구매를 합니다. 공명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이 빌콩 이름 자리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이름 자리거든요. 이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교지입니다. 왕의 명령서예요. 가선대부입니다. 가선대부. 용량위라고 하는 이 부대의 가선대부란 풍계의 용량이라고 하면서 호군자라고 해서 부호군 자리를 줬습니다. 근데 이 부호군 자리를 주는데 이게 직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직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명예직을 준 거죠. 근데 여기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빈자리가 있는 거는 뭐다?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이름을 써주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면 이름 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리를 판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명예직입니다. 어쨌든 이 공명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위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게 되죠. 그래도 나름 그 지위를 받았는데요. 아니면은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난한 양반들한테서 돈을 주고서 족보 자리로 이제 뭐 양자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동생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위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양반의 족보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자신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양반으로 만듭니다. 근데 양반으로 만든다는 거는요, 상민의 수는 감소하고 양반의 수는 증가한다는 거죠. 요렇게 말이죠. 여기 조선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인구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십시오. 상민의 숫자가 요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이상하죠? 이 상민의 수가 감소한다며 양반의 수가 증가하고 상민의 수가 감소하죠. 근데 그거를 뭘로 메웠느냐? 노비를 상민화하면서 메웠던 겁니다. 노비들이 상민화가 되면서 메워졌는데 양반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가고 더 이상 상민화 시킬 수 있는 노비도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꼴이 난 거죠. 양반이 상민보다 더 많아버려. 물론 이거는 전 지역에서 나타났던 형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나 이제 조선후기 연구 결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양반이란 지위가 조선 전기만 놓고 보면은 뭔가 일반 상민으로 하여금 우러러보게 되고 오를 수 없는 자리라는 느낌을 줬다면은 조선 후기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양반으로 되고 싶을까요? 양반으로 신분 상승 시 일단은 군포를 면제받습니다. 군포 면제, 이거 나만 면제받으면 사실 상관없어요. 그 나만 내는 건 상관없는데 후손까지도 면제할 수 있잖아요, 양반은. 그러다 보니까 군포가 면제받고 지배층의 수탈도 내가 양반주의를 받다 보니까 수탈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4대 고생해서 돈 모아서 양반 돼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크게 동요합니다. 양반이란 자체가 더 이상 우러러볼 수 없는 우러러볼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돈만 있으면, 재력만 있으면 충분히 그 지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인층도 신분 상승을 원했습니다. 중인층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서얼입니다. 이 서얼은 모순적인 존재예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자기 어머니가 이 첩이다 보니까 차별 대우를 받죠. 그런데 이제 외란 후에 시행된 납속책, 곡식을 납부하면은 이 대가로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걸로써 이제 이 자신의 지위를 상승하거나 벼슬자리를 받는 경우도 있어. 공명첩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얼들이 관직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단 상승 운동을 벌였습니다. 서울들이 사실 잡과라던가 문과 보면 돼요. 문과 시험을
못해서 뿐이지 무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집단 상수 운동을 통해서 청유직, 문과에서도 가장 선망하던 자리입니다. 주로 이제 이 3사라고 하죠.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에 있는 관직들입니다. 이 자리 거쳐야 재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많이 고위직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청유직이라고 불리던 자리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문과 시험도 보고 여기도 오를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물론 잘 들어주지 않았지만요. 정조 때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서얼이거든요. 근데 중앙부처의 규장각,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죠. 규장각의 검서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중앙연구기관의 연구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서관으로 기용이 됐다 이런 겁니다. 그 중인은 서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술직 중인들도 있었습니다. 기술직 중인들도 있었는데, 기술직 중인들도 자기들도 뭐하게 달라, 관직 진출 제한 없애달랍니다. 우리도 기술직에 하나하지 말고 문과 자리도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문관 자리도 올라가게 해달라는 소청운동을 벌였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기술직 중인들은 대체적으로 부와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부도 쌓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독자적 문화를 향유를 했고요. 특히 이 사람들은 해외 경험이라던가 혹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화 사상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비제도 해체입니다. 원래 이 노비들은 이제 조선시대는 양천제잖아요.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돼서, 천인은요 양인으로 올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 외란 때 이후로요,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통해서 양인으로 신분 상승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유한 이제 노비들한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곡식 받아가지고 양인 만들어주고, 혹은 급하다 보니까 노비들도 징집해서 전쟁에 내보냈다가 외군 목이라도 몇 개 배워오면은 양민 만들어주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노비들이 자신의 신분을 해방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도망입니다. 도망가서 양인인 척하고 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잡아내려고 이제 국가에서 노력도 하고 관청을 통해서 이제 노비들을 추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추쇄한다고 했습니다. 노비 추쇄. 노비 추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잡아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워낙 많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이 가게 되냐면, 자꾸 상민들이 양반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을 어차피 얘네 도망가서 잡지도 못하는 노비들 상민화 시켜가지고 군역 대상자로도 만들고 재정 부족도 메우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군포도 징수하고 또 세금도 걷어서 국가 재정도 좀 확보하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노비의 숫자가 감소하는 분위기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나라에서 못 잡으면은 눈 감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법을 만드는데 노비종무법입니다. 이게 노비종무법은 원래는요, 노비 소송이 났을 때 이 노비가 누가 주인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니 쪽 노비 주인이 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는 확실한데 아빠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는 엄마 쪽으로 간다, 요런 이제 법으로 가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노비의 신분을 정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이야기가 뭐냐, 노비의 신분은 엄마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만약에 양인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노비인데 엄마는 양인이야. 그러면 자식은 양인입니다. 엄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변용이 될까요? 부유한 노비들이나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없는 노비들은요, 자신의 부인을 양인으로 맞이해버리죠.
그러면은 자신 후손들은 뭐가 됩니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노비의 숫자를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게 노비 종모법입니다. 그리고요, 순조 때는요, 정조 아들이에요. 순조 때는요, 중앙관서에 소속되어 있던 공노비가 한 6만 정도 있었는데 이들을 다 해방합니다. 지금 무슨 링컨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중앙관서에 있다고 하는데 신공도 못 거둬요.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뭐 다 도망가고 명부에만 있고 실제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다 해방시켜 버린 다음에 양인화해가지고 차라리 얘네들한테 뭐 하겠다? 세금이나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공노비를 해방시키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조선 후기에서 점차적으로 갈 때로 볼 때 이 노비의 신분 제도가 점차 노비 제도가 해체되고 있었다. 요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제도입니다.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돼요. 자, 조선시대는 농본주의 사회였습니다. 농업이 중시되는 사회였다고요. 그래서 재해를 당한 농민들은 조세를 감면시켜줬어요. 착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이 재해를 당한 농민들한테 조세를 끝끝내 받아내다가는 얘네들이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감면시켜 주는 것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해를 당하면은 특별 재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뭐합니까? 그 재해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세제 혜택이란 거 절이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곡제를 통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구유를 했습니다. 뭐 물론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 환곡제가 원래 목표했던 바와 좀 다른 방향으로 쓰이긴 되지만요. 원래 목표했던 바는 특히 축군기입니다. 봄철이나 이럴 때 농민들이 굶주림을 못 이기고 부자들한테 곡식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땅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춘궁기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은 보릿고개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기간이 왜 힘드냐면 가을철에 거뒀던 쌀은 떨어졌어. 근데 아직 보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아직 걷어들이지 못했어. 그 공백기가 한 4월쯤 됩니다. 3월에서 4월쯤 되는데 요때쯤이 이제 굉장히 힘든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봄나물이 발달한 이유도 우리나라에서 나무라면 봄나물 아니겠습니까? 아이러니한 거지만 봄나물이 왜 이렇게 많았겠어요? 봄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먹어보신 겁니다. 선조님들께서. 어쨌든 이 환곡제는 그래서 봄철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하면은 걷어들이는 그런 방식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양반지도 자치적인 구율기구인 사창을 운영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사창인데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고리대를 했느냐? 뭐 이건 아니고요. 양반 그 지역에서 양반이 그래도 양반 대접을 받고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좀 덕을 행사해야죠. 그래서 굶주린 농민들한테 곡식도 나눠주고 곡식 빌려주기도 잘 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말빨이 먹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창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료시설이 다양한 게 있었는데 해민서 있습니다. 이 서민들의 질병치료와 의녀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서활인서가 있는데 이 동서활인서는 도성 부근 서민 환자의 치료와 유랑자 수유, 그 다음에 구유를 담당했습니다. 의녀는 요즘에 이제 간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조선이 유교사이다 보니까요. 의관들이 보통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아녀자들을 좀 치료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 아녀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성을 이제 의녀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높은 대접을 받진 못했습니다. 자, 법률제도입니다. 자, 조선시대가 고려시대와 다른 거는요. 고려는 관습법을 중심으로 사회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를 반추해 봤을 때 이전엔 이렇게 처리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처리한다는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는 이를 법전으로 만들죠. 그것이 바로 뭐다? 경국대전입니다. 이 경국대전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법률 제도를 운영했던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법률 제도에서 고려보다는 조선이 훨씬 진보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혹독하게 처벌했던 게 반역죄와 강상죄입니다. 반역죄는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국가에 반하거나 혹은 왕을 모해하거나 혹은 정권을 교체하려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역죄로 치부돼 가지고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았고요. 강상죄는 이제 뭐다? 뭐 위를 범했다는 거죠. 뭐 노비가 주인을 죽였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게 처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죄인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존재해 가지고요. 특히 뭐 반역죄에 연루되면요. 그 집안에 이제 3족이 멸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 그리고 이제 자식까지 멸해지고요. 자신의 일가 형제들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딸, 부인, 요런 사람, 어머니, 요런 사람들은 노비가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보면은 이게 정변 발생하라 이러면 이런 연좌제로 인해서 양반들이 노비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거나 수령이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지역이 원래는 군이었는데 뭐 현으로 낮춰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수령 같은 경우는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하면서 파면되기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상속은 성리학 정착 이후에 종법이 적용됐다. 근데 종법은요 성리학적 가족제도인데 간단히 말하면 부계 중심이고 장자 중심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중심으로 제사와 이 재산이 집중되는 그 방식이고요. 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관이 파견 가잖아요. 그러면 지방관은 그 지방의 행정도 담당하지만 그 지방의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러면은 다음 보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자,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족이라 하면요, 양반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 선비들과 그 가족을 얘기하는데 그냥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사실상 지방에서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건데 여기 유향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조선 시대 전기의 행정 얘기하면서 향촌 자치기구로서 유향소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를 하고 그걸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경제소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향소가 하는 일은요, 이제 수령을 보좌하며 감찰하고 향리를 규찰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요. 사족들이 수령이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또 수령이 잘못된 정치를 하나 감시도 하고 또 이 향리들이 탐악하거나 혹은 잘못된 일을 저지르나 감시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향소라는 게 조선 전기를 보면 굉장히 이제 부침이 많았던 기구입니다. 왜냐면은 이 고려 말부터 나타났던 기구인데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다시 생기고 하는 거를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없어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는데 그때마다 조선 초에 있었던 이런 유향소가 가지고 있던 권위라든가 위상은 점점 약화됐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향소가 나중에 선조 때 유향소를 관할하던 경제소가 폐지되면서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유향소라고 안 불리고 향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는 기구 정도로 좀 격화가 돼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니까 조선 전기는 유향소가
이 사족들이 이 지방을 지배하는데 중요한 기구였고, 조선 후기에는 이 향회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건데, 향회는 원래 이제 유향소에 참여하는 사족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족들의 모임인데, 그 지역 사족들의 모임인데, 그 유향소에 그 유향소에서 자리를 맡는 사람을 이제 좌수 혹은 별감이라 불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게 향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뭐 어쨌든 중요한 자리였다, 양반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자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 안 될 것 같아. 그냥 조선 전기엔 유향소가 사족들이 목소리를 내는 기구였고, 조선 후기에는 향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 뭐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세기 이후에는 서원과 향약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서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지방사족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학문적 기반을 통해 사족의 권위를 강화한다 이건데, 사족들이 서원을 거점으로 모여서 학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여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기점으로.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문적 기반이런데, 서원은요 유학을 공부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요, 어떠한 특정한 선유, 그러니까 대단한 유학자를 모시는 제사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모시는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학통의 계승자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똘똘한 사람들이야 하는 식으로 사적의 권위를 강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씨, 하버드 나왔어, 뭐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자, 향약은요 지방사족의 주도로 풍속교와 향촌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든 그 지역의 약속입니다. 향약이죠. 향촌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그 향촌 지배에 뭔 관련이 있나요? 누가 만들었게요?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족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요. 지방 양반들이 우리 이런 거 지킵시다 하고 만들었어요. 내용은 보통 유교적인 내용이죠. 뭐 윗사람을 거스르지 않고, 뭐 이웃을 도우며, 뭐 이런 좋은 내용인데, 잘 보시면 윗사람을 거스르지 않고 이런 놈들, 유학에서 장유에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더 하고, 뭐 사군이충, 군주를 모심으로써 충으로 하고, 이런 것들, 위를 어떻게 대하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지방사족들이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거는 이 향촌에서 질서를 잡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쪽 그 노민 하나가 양반들한테, 아, 당신들 뭔데 하면은, 양반들 이 사람이 향약에서 그렇게 하고 그래, 약조해 놓고 당신 뭐 하는 거야, 얘 잡아 하면서 뭐 자기 하인들 불러다가 그 농민 멍석 말아 가지고 몇 대 치고, 뭐 이런 일들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근데 이런 구조로 자리 잡혔던 이 사족들의 그 지방 통제, 그 지역에 대한 향촌사의 지배권도요 점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양난 이후에 양반수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양반층도 분화하다 보니까 농민만도 못한 양반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양반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양반들도 나름의 대응을 하죠. 서원과 사후를 설립합니다. 자기 조상 중에 예를 들면은 좀 높여 볼 만한 그런 조상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좀 대단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모시는 서원을 만들거나,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자기 집안에서 좀 잘 나갔던 사람의 사당을 만드는 거죠. 그게 사후예요. 마셔가지고, 우리 집안이 뭐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야, 혹은 우리 집안은 이런 사람들을 모시는 집안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 집안의 위세를 갖춰 놓는 겁니다. 혹은 동족마을을 형성해요.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 인척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켜내는 거죠.
혹은 촌락 단위의 동약을 시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향약 같은 경우에는 뭐 군현 단위로 이렇게 맺어지는 건데 이 권위가 약해지다 보니까 넓은 범위를 커버를 못 쳐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범위라도 이 마을 범위라도 지켜지는 약속을 만들자 해서 그런 동약을 만들고 시행해서 최소한 작은 단위에서라도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나타나는데, 이 사족들 입장에서 새로 부성장한 분홍층들이 문제였습니다. 뭐 신분은 이들이 뭐 이제 뭐 낮다고 하지만 뭐 사는 것 자체는 양반들 못지 않거나 더 잘 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양반 지위를 획득해 가지고요, 자신들도 사족 임내하면서 향촌사의 지배권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령과 결탁을 하는 거야. 수령과 그 그 지역의 지방관과 결탁을 해가지고 향회에 끼어듭니다. 어떻게 결탁할까요? 수령이 가장 급한 거 뭘까? 나라에서 야, 너 세금 이번에 얼마큼 걷어와 하고 할당량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 거두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분홍층들이 수령한테 달라붙어서 그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거야.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 대신에 뭐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향회에 자기도 끼고 싶다. 혹은 향임직. 이 향임직은 아까 향청에서 뭐 좌수 별감 같은 높은 자리가 바로 향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향회나 이런 데서 주도를 하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근데 이게 또 지역에 따라 양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예를 들면은요, 부유해진 사람은 많고 대신에 양반은 좀 약한 지역 동네가 있어요. 어떤 동네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평안도 같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국경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쌓은 사람은 많은데 양반들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더 진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양반들이 숫자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농업 지주들의 세력도 썼던 뭐 충청도라던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게 되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또 강화됩니다. 이 분홍층들은 나도 향후에 껴줘, 나도 사족이야, 나도 사족 대접을 해줘, 혹은 내가 향후에서 내가 주도권 쥐고 싶어 하면은 기존에 있던 사족들은 또 어떻게 나온단 말이야. 무엄하게 이스라엘 당신들 너희들 말이야 족보 양반 됐다고 너희가 진짜 양반인 줄 알고 막 싸운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 수령과 향리들이 이익을 취합니다. 권한이 세지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어디 손 들어주냐에 따라서 향촌의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요, 향리 같은 수령은 그렇고요. 향리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은 원래 이 향회라던가 아까 말한 향청 이 지방사족들의 그 견제를 많이 받았던 게 이 아전들이거든요. 향리들.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주도권 다툼을 하고 바쁘다 보니까 향리들의 하는 일까지 신경 쓰지 못해요. 또 수령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그 일을 맡아서 보는 향리의 권한도 같이 세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리고 향회 같은 설사 그리고 향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사족의 권한이 약화되고 위상이 낮아지다 보니까 수령 견제를 하고 이런 역할보다는 수령이 세금 부과하고 할 때 자문하는 이번에 이런 세금 좀 거두려고 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문하는 그런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수령과 결탁해서 향회에 참여한 분홍층들이 그래서 향후에 주도권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전의 사족들처럼 수령을 견제하고 향리를 귀찰할 거야. 되겠습니까? 수령 덕분에 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불러다가 이번에 이별감 이거 이번에 이런 그 세금이 좀 부족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것 좀 걷어도 되겠소? 안 됩니다. 못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까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이 극심해지는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수령과 향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작용을 했던 게 이 사족들이었는데 이 사족들이 제대로 견제를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죠. 자, 북의 중심의 가족 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까지는요, 고려와 유사하게 재산 균분 상속하고 제사도 분담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5,000원 보십시오. 5,000원. 자, 5,000원 보시면요, 거기에 그 태계 이황이 5,000원권 모델이세요. 근데 거기 뒤편을 보면요, 그 대나무 안에 있는 집이 보이거든요. 오죽헌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 집이 사실은 이거 율곡이의 생가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그 자기 어머니 사임당 신씨의 그 본가예요. 그러니까 그 율곡이 아버지 입장에선 처갓집이죠. 여기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요, 이 신사임당, 사임당 신씨의 아버지는요, 양자를 드리지 않고요, 재산을 자기 딸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요, 제사와 재산을 자기 딸한테 물려줬기 때문에요, 율곡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외가의 제사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려 유사하게요, 재산도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균분 상속했고요, 제사도 어떻게 한다?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혹은 나눠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고요. 근데요, 후기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강조되고 정착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돼서요,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맏아들, 재산도 맏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재산 상속과 제사에서 소외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드리는 게 일반화가 됩니다. 딸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제사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양자를 드려요. 일가 친척의 사람 중에 아들을 하나 불러다가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조카를 자기 아들로 삼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아들 있어요. 근데 아들이 서자야. 서자인데도, 서자가 있는데도 재산을 자기 양자를 들여서 제사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었다고요. 많았어요, 사실. 여성의 지위 보겠습니다. 자, 혼인 형태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사실은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일부 일처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부인과 첩의 위상은 엄격히 구분이 됐습니다. 첩의 자식인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재산 상속과 제사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고요, 관직 진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인은요, 신랑이 신부집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는 게 고려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보통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남편이었던 사임당 신씨의 남편이 이원수, 율곡 이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그 오죽헌, 그 처갓집에서 10년 정도 지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조선 후기에 가면요, 신부가 곧장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신부 집에 가긴 가요. 근데 뭐 하룻밤만 지낸다든가 하고요, 곧 어디로 간다? 신랑 집으로 가서 이 신부가 이제 시댁살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화가 되는 거죠. 자, 고려와 달리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가 돼서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이른 나이에 사별하더라도요, 재혼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암암리에 민간에서 그런 경우 암암리에 몰래 같이 살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최소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자신의 정절을 잘 지킨 여성을 열려라 해가지고 표창을 하고 연려문을 세워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요,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이 조선 전기라든가 고려 시대에 비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낮아졌다. 그런 지위가 다시 오늘날까지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90년 전까지는 자식들끼리 균분 상속하는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균분 상속이 일반화되고 했죠. 자, 어쨌든 이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원격 수업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잘 듣고요. 제발 좀 부탁인데 빠지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